안녕하십니까. 매일경제TV 아나운서 김세근입니다. 정치권의 대표적인 경제 전문가로 꼽히는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학계와 언론계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담론이장이 펼쳐졌는데요. 어떤 발언들이 나왔는지 자세한 토론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갑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종인 전 대표가 경제 정책에 대해 쓴소리를 냈다고 하는데 김 전 대표가 생각하는 우리 경제의 가장 중요한 해결 과제 무엇이라고 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 민주화 정책을 위반한 바 있는 김종인 전 대표는 정치권의 대표적인 경제 전문가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김 전 대표는 허울뿐인 구호성 성장론을 폐기해야 한다고 쓴소리를 냈습니다. 우리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 그러니까 급격하게 떨어진 출산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과거에 60년대에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 성장을 일으켜서 오늘날 한국의 경제 기반을 일으켰다고 하니까 다른 정치인들도 뭐 나라고 못할 수 있겠느냐. 나도 똑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경제 관료가 유능하니까 그 경제 관료들을 데리고 하면은 나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된 사고를 방식을 가지고 매번 정권을 몰고 오면 성장 이렇게 왔어요. 근데 세상이 변하고 경제의 발전, 경제가 변화해가지고서 일반 국민의 의식이 변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배려를 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뭐 제일 앞에 내세우는 게 성장. 그 성장 앞에다가 이상한 수식어를 많이 붙여가지고서 무슨 성장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아주 단적으로 지난 한 10년 동안 우리나라 경제정책 운영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창조경제니 혁신성장이니 이게 사실 구호로서 맞는 얘기냐 하는 걸 한번 냉정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저도 뭐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입니다만은 우리 경제학자들이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정권이 자꾸 5년 만에 바뀌게 되니까 많은 경제학자들이 이 캠프에 갔다가 저 캠프에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소위 창의적이라고 하면서 특이한 얘기를 갖다 많이 쏟아낸 겁니다. 그것이 단순한 정치인들은 아주 멋있게 들리면은 그 말을 쓰면은 뭐가 좀 좋지 않겠느냐 해서 그러한 것이 구호가 돼가지고서 정부의 경제정책의 하나의 지표가 되고 이런 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 가서 한 1, 2년 지나면은 결국 원상으로 다 돌아가는 것이 과거 우리 정권들의 행태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현재 우리 대한민국 경제의 앞으로의 진로를 제기할 적에 가장 중요한 과제가 뭐냐. 저는 결국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소위 출산율의 상황을 볼 것 같으면 과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장기적으로 제대로 무슨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냐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과 같은 출산율 장려 이런 정책을 해가지고서는 출산율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지금 출산율이 왜 이렇게 저하가 되느냐. 이제는 우리나라의 소위 부부들이, 젊은 부부들이 어린이를 갖다가 자기의 미래에 대한 어떠한 생존의 보장의 장치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비용의 개념으로 자식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용이 하도 많이 드러나니까 애를 안 낳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저는 이 인구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나라에 앞으로 무슨 4차 산업혁명이지 뭐니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가장 중요한 과제가 저는 대한민국 경제에서 교육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출산율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려면은 단순하게 무슨 물질적인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각 부처에 해당하는 모든 이 도구를 서로 상호 연관시켜서 해결하지 않을 것 같으면은 출산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과거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세금을 가지고 투기를 잡아본 적이 없습니다. 예? 결과가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돈이 흔하고 금리가 싸니까 그걸 가서 조금이라도 수익이 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쪽으로 돈이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가지고는 절대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국 경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종전식으로 단순하게 우리 내부의 상황만 가지고 설명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주변국에서도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동시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저는 최근에 일본의 경제가 아베 등장과 더불어서 굉장히 참 빠른 속도로다 회복이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가장 근본적인 계기가 된 것이 뭐냐. 1990년대에서부터 2000년대 초반, 21세기 초반까지 일본의 환율의 저희 대미 달러에 대한 환율의 변동을 보실 것 같으면 대략 짐작을 하실 겁니다. 1990년대 초에 미국의 여론조사를 볼 것 같으면 일본이 미국의 에너미 넘버 원입니다. 왜냐? 일본의 경제가 승승장구하면서 일본이 21세기는 미국의 경제를 능가하겠다고 뜰데없는 소리를 떠들다 보니까 미국의 경계심이 굉장히 높아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가서 소위 환율을 가지고서 일본 경제를 억누르기 시작을 해가지고 이것이 한 10년, 20년, 잃어버린 20년, 일본의 경제 20년 기간 동안에 소위 미국의 환율의 압박을 갖다가 일본이 받았었는데 1911년에 중국이 G2로다가 등장을 하면서 미국과 서방 7개국 국가들이 야 이런 식으로 가면은 도저히 앞으로 중국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방치할 방법이 없으니 일본의 환율에 대한 완화 조치를 갖다가 슬그머니 풀어준 겁니다. 그래서 80대 1 정도에 되던 일본 얘네 달러 환율이 120엔 이렇게 올라가니까 소위 거기에서 일본의 경제력이 수출 경쟁력이 회복이 됨과 동시에 그게 아베 정권의 하나의 큰 소위 경제 회복의 계기를 만들어준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 결국 가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이 중국과 미국과의 사이에서 과연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거냐? 저는 이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기 전서부터 일본과 미국 사이에 있어서는 과거에 우리가 6.25 사변 이전 전에 1949년 중국의 공산화와 동시에 미국의 극동 방위선이 일본을 주축으로 해서 만들어져 있는 그 소위 방위선이 경제적 엣지스 라인이 지금 다시 구축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틈에서 과연 한국 경제는 앞으로 어떻게 대외적으로 중국과 미국 이런 관계를 갖다가 설정을 할 것이냐 이것도 우리나라의 경제 앞나라에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처럼 정치권이 그럴듯해 보이는 정치용어 선정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김 전 대표의 지적을 정치인들도 새겨들어야겠습니다. 이날 시사포럼에는 김종인 전 대표를 제외하고도 다양한 경제 전문가들도 찾았죠. 네, 그렇습니다. 학계와 언론계의 인사들도 함께 했습니다. 교수들은 구조개혁이 시급하다는데 모두 의견을 같이 했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씩 다른 견해를 보였습니다. 교육 문제를 강조하기도 하고 달러를 벌어들이는 힘을 키워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경제가 놀고 먹는 경제로 가고 있다는 강한 발언들도 있었는데요. 어떤 배경에서 나온 이야기인지 직접 들어보시죠. 우리나라는 90년대 중반부터 최근까지 소득 불평등이 가장 빠르게 악화된 나라인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경제가 고도 성장했지만 국민들의 삶의 질 성장은 막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지표로 이러한 삶의 질이 어떻게 성장이 막혀 있는지 나타나고 있고요. 소득 양극화는 아주 극심합니다. 사회 계층 이동도 어려워지고 있고요. 저는 경제 성장의 인적 동력이 파괴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불평등 그리고 기회 불평등, 교육의 심각한 문제 이걸 그대로 두고 가야 할까요? 저는 우리나라의 사회 전반적인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불평등의 문제라든지 양극화, 교육의 문제 이런 것들이 경제 문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경제의 구조 개혁이 없이는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요. 이러한 문제 해결이 없이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이룬 선진국 사례는 드뭅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장기적 과제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장기적 과제를 추구함에 있어서 경기를 단기적 경제 관리, 경기 운영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요합니다. 그것도. 그렇지만 단기적 경기 운영의 어려움 때문에 이런 장기 과제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많은 구조개혁이 경기 순행적입니다. 공정경제를 만들면 우리가 부당한 거래를 통한 사적 이익 추구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할 수 없게 하면은 기업은 보다 혁신적 투자에 몰두할 수 있게 됩니다. 87년 민주화의 경험이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87년의 버금가는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럼 경제 이론이 과연 이러한 구조개혁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 지난 최소한 20년 동안 많은 재정학자들 그리고 정치 경제학자들이 이런 문제에 몰두했습니다. 이런 문제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70년대에 소득 재분배는 경제 성장을 저해한다는 경제 이론들이 있었지만 이것들은 경험적으로 맞다고 볼 수 없습니다. 선진국 경제 발전의 역사는 이러한 가설들과 삼방된 경로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정부의 소득 재분배는 경제 성장에 유익하다라는 이 여러 가지 가설들이 제시되었고요. 미시적인 경로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험적으로 그걸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 OECD 자료는 자료 분석에 따르면은 불평등은 성장의 저해가 된다는 것이 알려져 있고요. 재분배가 성장을 저해하지 않는다라는 사실도 자료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경제의 지속적 발전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경기를 보시면은 11년 8월부터 84개월을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하도 오래 내려오니까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도 지금 정부도 헷갈립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경기가 회복세라고 그랬어요. 경기 보시면 동행지수도 그렇고 선행지수도 그렇고 지금 딱 09년 상반기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09년 상반기라는 게 바로 세계금융위기 직후의 그 상황이죠. 그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그 지금 실업률을 보시면요. 3분기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실업률이 2000년 이래 최고치입니다. 그러니까 실업률로 따지면 18년 동안 계속 내려온 거죠. 수출, 제조, 대기업 주도 성장으로는 안 된다는 건 우리 모두가 다 공감합니다. 예, 뭐 보수든 진보든 한 게 없이 다 공감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렇다고 그래서 그 대안으로 내수 서비스업, 중소기업 주도 성장으로 갈 수 있냐? 이거는 지금 성장 동력 자체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민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문제는 우리 한국 경제는 270년대 미국 경제보다 훨씬 더 빠르게 늙어가고 있습니다. 조로화 현상이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신생 기업의 진입과 퇴출을요. 전체로 따지면 미국보다 높습니다만 5인 미만 기업을 제외하면은 우리가 미국보다 진입도 낮고 퇴출도 낮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경제 역동성이 그만큼 낮아졌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 최근에 금년 상반기 GDP 개정을 보면은 제조업은 줄고 서비스업은 늘었습니다. 소비는 늘고 투자는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모습이 좀 뭐합니다만 놀고 먹는 경제를 지금 가고 있습니다. 가장 우리에게 절실한 문제는 성장의 역동성 회복이고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구조개혁이라고 하는 아픈 이런 고통의 강을 건너지 않으면 이런 제조업 위기 또는 서비스업 중소기업의 그런 성장의 역동성 확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달러라고 하는 것이 그저 몇백억 불만 없어도 그냥 쉽게 넘어지고 매크로 프루덴셜적 관점에서 과연 우리 경제를 둘러싼 국제금융 환경이 변했는가? 해외 자본 몇백억 불 빠져나가면 뭐 금방 환율 움직이고 위기 국면이 조성이 되는 이런 취약한 구조는 저는 1944년 브레튼 우드 체제 이후로 하나도 안 변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체제 하에서 수출 주도형 성장이라는 말에
고용 효과를 가지고 낙수를 얘기하시는데 최고의 낙수 효과는 돈을 버는데 달러라는 돈을 버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은 벤처기업하고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 가서 달러 벌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제가 볼 때는 지금 어렵습니다. 이런 체질을 갖다가 하나도 바꿔놓지 않은 상태에서 무슨 수출 주도형 대기업 중심 전략에 무슨 낙수 효과가 사라졌다는 등 이런 소리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참 웃기는 얘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을 둘러싼 그러면 국제 금융 질서를 바꿔놓고서 달러 부족하고 적자 나고 못 벌어도 좀 어떻게 가서 기댈 데 있고 혼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체제를 전혀 만들어 놓지도 못한 채 요새 그 기업들이 달러 잘 벌어서 흑자 좀 나고 있는데 달러가 얼마나 중요한지 유동성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너무도 무심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가끔 이렇게 금리 올라가고 이럴 때나 조금 호들갑 떨다가 또 괜찮아지면 뭐 문제가 사라진 것처럼 얘기하는데 저는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 놓고서 이 대기업 중심 무슨 주도형 뭐 이거를 갖다가 뭐 폐기하고 뭐 중소기업 중심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참 사치스러운 얘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낙수 효과의 1번은 달러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대기업들이. 이게 미시 통계하고 거시 통계가 이렇게 서로 미스매치되고 있는 어떤 이 문제를 좀 파고들어서 보면 여러 가지 새로운 문제들이 보인다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가계 조사에서 가계 소득을 이렇게 볼 때는 거기에는 포함되지 않는 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당 쪽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 걸로서 그 가계에 분배되지 않는 기업 소득, 유보 소득도 있습니다. 그거는 GDP에서 본다면 소득이지만 가계로 볼 땐 소득이 아닙니다. 지금 뭐냐면 이런 것들을 다 빠진 거, 그러니까 한 거 다 합치면 매크로 통계하고 마이크로 통계가 그 정확성을 갖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보게 되면,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데이터를 갖고서 여야가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그러니까 소득 분위별로 예를 들어서 소득의 하위 20%라고 한다면 하위 20%가 그들이 얻는 그냥 금전적인 소득 외에도 교육이라든지 의료라든지 이런 현물 서비스를 얻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정부의 사회 부조로 얻는 거라든지 이런 어떤 들어오는 것과 그들이 나가는 것, 세금으로 나가는 거라든지 사회보장 그 기업으로 나가는 건지 이것을 각 계층별로 얼마를 받고 얼마를 내놓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 큰 그림을 그려야 지금 우리의 복지라고 하는 것을 각 계층이 어떻게 부담하고 있고 어떤 혜택을 보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좀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런 식의 어떤 작업들이 사실은 선진국에서 일부 나라에서 되고 있습니다. 그래야 국제 비교도 보다 의미 있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아까 그 김종석 의원께서 복지제도와 조세제도가 정합성이 떨어진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이 조세만 문제 삼는 게 아니고 좀 더 포괄적으로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고려해 놓고 계층별 어떤 그런 그 부담과 혜택의 차이를 도출하고 그런 어떤 좀 더 근거를 좀 더 명확히 한 데이터를 놓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 사회적인 합의를 모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닌가. 근데 그게 지금 잘 되고 있지 않다라는 점을 제가 그 당시 국감에서 느꼈던 감사를 말씀드렸습니다. 중소기업 중심의 성장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아직은 시기가 아니라는 날선 지적이었습니다. 이날 언론에 몸담고 있는 인사들도 참석을 했는데 한국 경제 진로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내놨나요? 네, 그렇습니다. 언론계에서는 정부가 현 경제정책을 재정비해서 끝까지 실현할지 아니면 다른 정책으로 전환할지 결정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봤습니다. 또 이 같은 문제를 논의할 한국 사회의 담론회장이 취약해진 원인 가운데 하나로 미디어 환경의 변화를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어떤 배경에서 나온 이야기인지 들어보시죠. 지금 문재인 정부가 내건 제이노믹스 여러 가지 이제 3대 정책축도 있었는데 그게 굉장히 지금 위기다. 그런 인식을 저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 개혁 진보 진영에서도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일자리나 성장 또 부조기업 다 여러 가지 좋은 말씀 주셨는데 그런 개혁의 성과가 지금 국민의 기대치보다는 미흡하다는 것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동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대통령이 일자리위원회를 주재하면서 신산업 일자리 창출 민간 프로젝트 투자 프로젝트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게 향후 2022년까지 120조를 투자해서 10만 7천 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데 사실은 이름은 혁신성장으로 되어 있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박근혜 정부가 제시했던 창조 경제를 거기다 갖다 놔도 큰 차이가 사실 없습니다. 그럼 해법이 뭐냐?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이 정부가 정신 차려서 전열을 재정비하는 겁니다. 저는 정신 차린다는 게 뭐냐면 자기가 생각했던 것을 제대로 실현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면 되거든요. 다음번 선거에서. 그런데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죠. 전 페이스를 잃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연 그게 가능한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는 정책을 전환하는 겁니다. 또 다른 길이죠. 근데 지금 야당이나 보수에서 얘기하는 아까 우리 김정석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기존에 지금 이 정부가 추진해온 경제정책이 실패했다. 성과가 미흡하다는 것은 동의하더라도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대안으로 제시한 거는 이미 지난 과거 정부가 그 아까 말씀하신 대기업 주도 수출 대기업과 재벌 중심의 성장 정책이 이미 낙수 효과도 실종되고 또 설령 성과가 나더라도 사회적으로 전체적으로 불평등이 심화된다는 건 지금 선생님들이 다 발제를 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안 제시가 없는 한 이것은 국민들이 동의를 얻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 보수나 야당에 대해서 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정부의 정책이 미흡하고 성과가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넘어서 진짜 과거의 그런 경험에 기반한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제대로 좀 제시를 좀 했으면 좋겠다. 미디어 차원에서의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담론이라고 돼 있어. 담론을 전 네이버에 찾아보니까 두런두런 얘기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두런두런 얘기가 잘 되는데 한국 사회에서 두런두런 얘기는 자기 편끼리는 두런두런이 잘 되는데 남의 편하고 이게 잘 안 되는 게 문제인데 오늘 남의 편이 정확하게 남의 편들이 있나 봤더니 그런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좀 애매합니다. 근데 아무튼 왜 담론이 한국 사회에서 언제부터인가 좀 약해지고 실패했나 보면 미디어 환경의 변화도 저는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그 언제부터인가 신문의 독자층이 많이 줄었고 특히 경제신문의 영향력 부분들도 그렇고요. 대신 방송 또 디지털 미디어 이쪽으로 갔는데 거기에서 경제적 이슈라든지 담론화되는 과정이 굉장히 미약합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면 시장과 정부의 이 서로 상충 관계에 있어서 지난 정부나 이 정부나 솔루션을 찾아내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결국 이 창조라는 부분을 제가 좀 고민을 오래전부터 하면서 쉼페트 아까 얘기했는데 창조 파괴라는 부분을 보면 말이 굉장히 자주 인용이 되는데 간과되고 있는 부분이 거기 보면은 마켓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창조라는 것은 마켓이 창조되는 것이 하나의 정책이라든지 하나의 기술이라든지 그 부분이 창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 하나가 빠져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가 incessantly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간단 없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창조적 혁신 말이 너무 이쁘고 멋있어서 자꾸들 쓰는데 실제로는 이 지식인이 아까 담론의 장을 왜 못 만드는가? 아까 몇 년 전에 우리 김광두 위원장하고 했다고 그러는데 결국 지속되지 못하고 뭔가 우리 사회의 건강한 담론의 장을 왜 못 만드는가? 그 마켓을 못 만들고 있다. 지금 여기 보수 신문을 포함해서 모든 미디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건 새로운 미디어의 마켓을 못 찾아내고 있습니다. 전부 디지털 미디어에 다 뺏겨 있죠. 그거 우리 지식인 미디어의 책임이고 미디어의 창의력의 부족입니다. 우리 경제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김용각 기자 수고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2기 경제팀이 이런 사회 각계 의견에 더 귀 기울여 정책을 고민해보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